마테우스는 1988년 폴란드 조그만 도시 자모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2013년부터 독일 니더작센 하노버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인근에서 거주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테우스의 여자친구는 폴란드에 살고 있었는데 만삭이어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출장 기간이 길었던 마테우스는 2018년 부활절 날짜에 맞춰 고향에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부활절쯤 아마도 여자친구가 출산을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지금이야 여자친구지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조그만하게 약혼식을 하고 출장을 떠난 터라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3월 28일 30세인 마테우스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20년 된 중고 BMW를 몰고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차는 오래되기는 했지만 마테우스는 유난히 이 차를 좋아했습니다. 밤 11시 마테우스는 독일 하노버를 떠나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 장장 600km를 운전해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린다면 아마 7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험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별로 없는 슈체진이라는 마을을 지날 때의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약간 돌아가는 길도 있었지만 만약 포제나 마을을 지나게 된다면 약 1시간 정도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최단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마테우스가 11시에 출발을 했으니 적어도 다음날 오전 8시에는 여자친구 집에 도착을 했어야 했는데 8시가 넘었지만 마테우스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진통이 오기 시작한 반면 남자친구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며 서운해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한참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그때 마테우스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가 난 것인지 도로가 꽉 막혀 차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았는데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200km가 남아 폴란드에 도착하려면 3시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다며 차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오후 12시 여자친구는 한참 짜증이 나서 마테우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여러 차례 마테우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자 하노버에 있는 마테우스의 여동생에게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동생도 오빠와 연락이 안 된다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느 누구도 마테우스와 연락을 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3월 29일 마테우스의 어머니는 하루를 참아보고 더 이상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월 29일 어머니는 경찰에 아들 실종 사건을 접수하고 아들에게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아들 마테우스가 폴란드 국경을 넘었으므로 이 사건은 폴란드 경찰이 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본인들과는 무관하니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다시 독일 경찰에 아들 실종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경찰은 아들이 실종될 당시 독일에서 폴란드 국경을 넘기 직전에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어 독일 국경을 넘어간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며 독일 경찰은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 나라 땅에서 발생한 사건도 아닌데 왜 독일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하냐며 명백하게 폴란드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능한 것인지 사건을 받지 않으려 회피하려는 것인지 다시 양국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경찰이 독일 경찰에 서류 한 장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이 말한 대로 마테우스가 핸드폰이 꺼진 상태에서 국경을 넘었다면 모바일 로밍이 전환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마테우스의 핸드폰이 자동으로 로밍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많은 국경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마테우스의 BMW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국경을 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마테우스의 부모는 서로 사건을 떠넘기는 경찰의 기가 막힌 업무 태도를 보며 직접 아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잡혀있던 곳에서 직접 운전을 하고 아들이 지나왔을 만한 길을 운전했습니다. 지나오는 길에 주유소며 모텔, 마트 등의 아들의 실종 사진을 부착하며 간절하게 아들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테우스의 부모가 애타게 아이를 찾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방송국에서는 이 사건을 미스터리 사건으로 다루며 전국에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9월, 마을 아주머니가 마테우스의 어머니 카위키를 찾아왔습니다. 카위키의 집 창고 헛간 뒤편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였는데 얼마 전부터 카위키 씨 집 창고에서 악취가 나고 있어 몇 달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 전에는 그냥 음식물 썩은 냄새인가 보다 했으나 냄새는 얼마 전 여름에 절정이었는데 아마도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짐승 썩은 냄새가 나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여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럼 혹시 모를 날짐승이 들어온 건 아닌지 살펴보자며 창고 헛간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카위키 씨 창고는 너무 높아 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놓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카위키 씨와 창고 위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창고는 2층 높이였는데 두 사람이 힘들게 창고 위에 올라가 악취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봤더니 소름이 끼치게도 남성으로 보이는 시체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남자의 목은 잘려나가 아래층 바닥구석으로 떨어져 있었고 오대는 수많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 한쪽에서는 배낭과 생수 한 병, 그리고 오렌지 주스도 한 병 남아 있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병마개가 따져 있지도 않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신 근처에는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창고 천장 밧줄에 목매달려 사망한 남성을 보고 있자니 너무 무서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충전 후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의 전원을 켜본 순간 이상한 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이 마테우스의 삼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은 1초도 안 돼서 통화를 끊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던지 그냥 받기 싫어서 받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그럼 핸드폰의 주인이 마테우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안에서 지갑이 발견되었고 지갑 안에는 마테우스의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목매달려 죽어있는 시신은 마테우스였습니다. 경찰은 더욱 확실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한 결과 사망자가 마테우스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마테우스의 부모는 경찰의 늑장 조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종 신고 당시 인근 지역 수색은커녕 폴란드 경찰과 책임만 미루느라 부모님 집 헛간에 시체가 있는 것도 모르고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했다는 것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마테우스의 시신을 확인하고서야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마테우스는 처음부터 본인의 차를 타고 하노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부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마테우스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려 국경지대 스우비치까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마테우스가 스우비치 호텔에 들어갔을 때 신원 미상의 여성과 같이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테우스는 다음날 스우비치 호텔에서 숙박을 마치고 나온 후 폴란드 바르샤바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바르샤바에서 고향 근처까지 여자친구가 있는 여자친구 집 근처까지 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테우스는 분명 여자친구 집 근처까지 왔다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테우스의 사촌형은 이전에 마테우스가 본인에게 힘들다며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출산을 하는데 본인은 아직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사실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나이가 본인 나이가 맞는지도 의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 기억으로는 여자친구와 했다는 관계를 기억할 수 없는데 혹시라도 딱 한 번 술 마시고 같이 있었던 그날 임신을 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마테우스의 죽음에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 먼 곳까지 갔던 마테우스의 시신이 어머니 집 창고 헛간에서 목매달아 죽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마테우스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오렌지 주스를 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헛간의 천장 밧줄에 매달려 있던 마테우스의 이빨 서너 개가 헛간 바닥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누군가의 구타였는지 머리가 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마테우스를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면 수많은 장소 중 왜 하필이면 부모님 헛간이겠냐 하는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평생 부모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기 위해 이곳 고향으로 유인한 뒤 처참한 꼴로 목매달아 살해했다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테우스에게 또 그의 부모에게 원한 살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었던 모텔방에 같이 들어갔던 여성은 지금도 누구였는지 찾지 못할 정도로 수수께끼였습니다. 마테우스의 소지품에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차키도 없어졌습니다.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경찰과 검찰은 유족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자살로 보인다며 더 이상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마테우스의 부모는 해마다 헛간을 사용했었는데 어떻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없겠냐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말대로 마테우스가 자살한 것이라면 왜 신발을 신은 채 자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 신발을 벗어두는데 마테우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테우스 옷에 묻어있는 혈흔도 의문이었습니다. 구타나 폭행을 당하지 않고서 어떻게 본인 옷에 혈흔이 남아있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마테우스가 자살한 것이라며 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템이었습니다.